방송. 북한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도발을 규탄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춘천시가 상중도에 추진하는 호수지방정원의 밑드림이 나왔습니다. 춘천시는 국가정원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강원도가 인구 대비 구독사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독사 증가 배경과 대책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KBS 7시 뉴스 강원입니다. 북한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동해상으로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를 날아갔습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5시간 만에 발사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우리 군은 신형 고체 추진 ICBM을 북한이 발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불법 도발을 멈추라는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고은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미사일이 정상 각도가 아닌 고각으로 발사됐고 약 1000km를 날아간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해 12월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 발사 이후 처음입니다. 군은 북한이 이번에 신형 고체 연료 ICBM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공개된 12축짜리 이동식 발사대가 쓰였는지도 분석 중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둔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낸 직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만큼 불만을 표출하는 동시에 존재감을 과시한 거로 보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김정은 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도발을 규탄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불법적 도발을 지속적으로 북한은 감행하고 있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한미일 당국은 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은 미측 전략자산을 전개해 연합훈련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5시간여 만에 대외 매체를 통해 미사일 발사를 공개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발사 현장에서 적에 대한 대응 의지를 알리는 데 철저히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서는 이번 미사일의 비행 시간이 가장 길었다는 점으로 미뤄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일본 언론들도 발사 직후 일제히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가 공개한 영상에는 물체들이 잇따라 떨어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홋카이도 서쪽 약 200km 떨어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 동해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평소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됐다고도 밝혔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급으로 최대 고도는 약 7,000km라고도 말했습니다. 비행 거리는 1,000km에 달한다고 분석했는데 약 86분간 비행한 셈입니다. 일본 방위상은 비행 시간이 지금까지 미사일 가운데 가장 길어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これまで最長の飛翔時間であり、かつこれまで最高の飛翔高度であったと推定をいたしております。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국 영토나 동맹에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지만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하거나 영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분이라는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만 가득하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쪽에서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통화 내용이라는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통화가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때 공천 결과가 발표되기 하루 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삼이 경선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삼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많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은 이 녹취 파일을 근거로 불법 공천 개입이자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온통 국정농단만 가득했습니다. 취임 전부터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동한 뒷거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취임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통화가 이뤄진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에 행위가 영향을 미친 게 5월 10일 공천 공식 발표라며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로 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화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궐선거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공천은 원칙과 기준에 의해 하지 주변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역대로 공관위에서 대통령한테 그걸 당선인한테도 가져가서 보고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공관위원이었던 한기호 의원은 당시 김영선 전 의원 여론조사 결과가 월등히 높게 나와 김 전 의원 외엔 공천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반도체 부문 실적 부진의 여파로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4조 원을 밑돌았는데 삼성전자 측은 일회성 비용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 79조 987억 원, 영업이익 9조 1,834억 원의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올해 2분기보다 6.8%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입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7.4% 늘었지만 올해 2분기보다는 12% 줄었습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의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밑돈 영향이 컸습니다. DS 부문은 매출 29조 2,700억 원, 영업이익 3조 8,600억 원을 기록해 4조 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메모리 사업부의 매출은 22조 2,700억 원을 달성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늘었습니다. AI와 서버용 수요가 늘어 HBM과 DDR5, 서버용 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재고평가손 환입 축소와 인센티브 충당 등 일회성 비용 영향 등으로 감소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에서도 나타났는데 특히 파운드리 부문은 모바일 수요와 PC 회복이 기대보다 부진한 점도 겹쳐 전 분기보다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4분기엔 수익성 위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HBM 판매를 확대하고 고용량 서버 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전영현 삼성전자 DS 부문장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이례적인 사과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춘천시가 상중도의 호수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가정원까지 승격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정원의 밑그림이 오늘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청초 기자가 전합니다. 댐으로 생겨난 인공호수 의암호, 그 한가운데 떠있는 섬 2개 가운데 하나인 상중도. 레고랜드가 들어선 하중도와는 달리 상중도는 자연 생태를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숲 구석구석 멸종위기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호수와 습지 주변의 다양한 생태 환경을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춘천 호수정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호수정원의 밑그림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위치는 내륙 습지를 기준으로 상중도 오른쪽 아래 18만 제곱미터 땅입니다. 이곳엔 3가지 정원이 들어섭니다. 춘천의 호수를 본딴 물회정원, 산자락을 닮은 산세정원, 상고대와 물안개를 재해석한 숲회정원입니다. 정원을 아우르는 둘레길이 뚫리고 시민들이 직접 가꾸는 정원도 들어섭니다. 카약을 타고 습지 탐험에 나설 수도 있게 꾸밉니다. 춘천이 대표하는 이 호반의 도시, 이 상징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시민들의 니즈와 이런 요청하는 것들을 최대한 담고자. 이를 위해 당초 상중도의 남쪽 끝에 지으려던 정원 소재 실용화센터는 북쪽 끝 고산으로 옮깁니다. 호수와 섬이 잘 어우러진 차별화한 명품 정원을 만들겠다는 게 춘천시의 구상입니다. 정원 소재 실용화센터는 우리 춘천이 국가 정원으로 빨리 가기 위한 열쇠를 미리 받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진 초안 단계. 춘천 호수 지방정원 조성 사업의 완성된 청사진은 내년 2월 다시 선보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양구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인 사냥의 방사 행사가 열렸습니다. 모두 4마리가 자연으로 돌아갔는데요. 이 가운데 2마리는 지난 겨울 폭설 때 탈진했다 구조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른 허리 높이만큼 눈이 쌓인 산속에 사냥이 머리만 겨우 내밀고 있습니다. 탈진한 사냥은 정상 몸무게보다 8kg이나 적은 상태로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9달 만에 다시 만난 사냥.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털은 반지르르 윤기가 돌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방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문이 열리자마자 쏜살같이 우리를 박차고 뛰어나가는 사냥들. 이번에 방사된 사냥은 모두 4마리. 지난 겨울 구조된 암수 한 쌍과 양구 사냥사양 노루센터에서 태어난 암수 한 쌍입니다. 구조된 개체에서도 이제 건강을 회복한 개체를 또 방사하는데 2쌍 중에 한 쌍이 지금 방사에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국내에 서식하는 사냥은 2,000마리 안팎. 지난 겨울 폭설 등으로 폐사한 개체 수는 1000여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사되는 사냥에는 생태 특성과 적응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 위치 추적 발신기가 부착됩니다. 사냥이 굉장히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전적 다양성을 고려한 건강한 생태계 마련을 위해서 이런 사냥의 방사 행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양구 사냥사양노루센터는 방사한 사냥이 이번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먹이 급이대와 폭설 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2022년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운전자인 60대 할머니에게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유가족들은 운전자 조작 실수가 아닌 걸로 나온 만큼 차량 결함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입니다. 2022년 12월 60대 할머니가 몰던 차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손자 12살 도연군이 숨졌습니다. 할머니는 형사 입건됐고 사고가 난 지 1년 10개월 만에 경찰은 최종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페달 5조작이나 운전자 실수가 아닌 것으로 판명난 것이라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과학적, 기술적 감정들을 결과에 의해 가지고 페달 5조작이 아니다. 이게 인정됐다면 사실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인정돼야 한다.
유가족들이 지난해 1월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가 증인 신문 등을 거쳐 내년 2월쯤 1심 판결을 선고할 전망입니다.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을 통해서 감정 결과들을 놓고만 봐도 이거는 자동차 결함이 아니고서는 사고가 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입증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에 두거나 보안 장치를 설치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 추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서 많은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급발진 사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페달에 대한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연군 가족들이 9만 명 넘는 국민 동의로 청원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연이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던 원주천 댐이 드디어 준공됐습니다. 착공 5년 만의 일인데요.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만든 국내 최초의 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하초혜 기자입니다. 원주 도심을 동서로 가르는 하천. 길게 이어지던 물줄기 끝에 원주천 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높이 46.5m, 길이 210m, 공사기간 5년, 사업비 906억 원이 들었습니다. 댐 완공을 기념하는 축포와 축사가 이어집니다. 홍수가 오면 물을 담아서 원주를 홍수로 범람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역이 안전하게 수해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환경보호 노력하겠습니다. 댐의 용도는 홍수 조절. 2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홍수에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평소엔 수문을 열어뒀다가 홍수가 닥칠 경우 수문을 닫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원주천댐 건설 사업은 주민들의 건의로 시작됐습니다. 수해를 막아달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겁니다. 과거 원주천에선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반복됐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큰 시름을 덜게 됐습니다. 비 피해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댐으로 해서 제방이나 여러 가지 그 축조 시설 때문에 홍수 피해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댐 건설로 고향이 물에 잠긴 주민들이 추억을 되새길 수 있도록 고향의 숲도 조성됐습니다. 주변엔 시민 휴식 공간도 마련됩니다. 원주천 댐의 그 주변에 둘레길도 조성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안정적인 댐 운영을 위한 국비를 정부에 요청하는 등 운영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 앞서 정면구 기자의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리포트에서 음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원주입니다. 올해 1월 LPG 충전소 폭발로 불에 탄 평창 햇빛700 용평도서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오늘 재개관했습니다. 신축 도서관은 기존 도서관 건물 근처 어울림 문화센터 1층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도서관은 330여 제곱미터 규모로 책 8천여 권과 어린이 자료실 등을 갖췄습니다. 강원도 내 첫 액화수소 충전소가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공영차고지에 설치됐습니다. 이 충전소는 국비 등 75억 원이 투입됐으며 다음 달 4일부터 상업 운영을 시작합니다. 원주의 수소 충전소는 기존 문마급 기체 수소 충전소 2곳까지 포함해 모두 3곳으로 늘었습니다. 횡성군이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4년 2학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횡성에 3년 넘게 살고 있는 30살 미만 학생 가운데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겐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본인 부담액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영월군 보건소가 내일 영월 국민의 날 행사장에서 음주폐해 예방 홍보에 나섭니다. 보건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반응 검사를 하고
술 강요하지 않기 등 생활 속 절주 실천 방법을 홍보합니다. 질병관리청의 지난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영월 고위험 음주율은 10.2%로 전국 평균 11%대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였습니다. 이어서 강릉입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이 연어 육상양식단지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합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동원산업이 연어 육상양식 단지 사업에 대한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해 투명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 당초 9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사업비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릉 경포호와 도심 등의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를 찬성하는 현수막 200여 개가 일제히 내결렸습니다. 현수막 설치는 최근 환경단체가 분수 설치를 반대한 데 따른 대응 여론몰이로 분석됩니다. 한편 강릉시에는 이들 현수막이 불법 게시물이라며 철거하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행사가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강릉시 내곡동 강릉축협 하나로마트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생산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 시식과 할인 판매 등 한우 소비 촉진 행사가 열립니다. 동해시가 대중교통비 할인 카드인 K패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2,6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K패스는 19살 이상 가입자가 한 달에 15회 이상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에 한해 교통비를 20%에서 53%까지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 삼척시가 기획한 축제나 사업이 최근 연기되거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업 관련 업체 선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삼척시는 사업 전반에 대해 조사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지영 기자입니다. 삼척시는 침체된 동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동구리 동굴축제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막을 한 달도 채 안 남기고 축제는 연기됐습니다. 축제 행사를 진행하는 업체 선정에 공정성 시비가 제기된 탓입니다. 삼척시는 평가위원 일부가 특정 업체 정성평가에 유리한 점수를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한 업체가 부회장으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지휘부에서 지금 요거는 그 해지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하여튼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삼척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 방식으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재추진 중입니다. 2027년까지 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 탄광유산 활용 사업도 공정성 논란 끝에 일단 보류됐습니다. 사업 관리와 자문을 맡은 교수가 협회장을 맡고 있는 협회의 회원사가 관련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된 겁니다. 삼척시는 관련 민원이 제기된 뒤에야 해당 교수에게 맡긴 사업 관리와 자문 직책을 해촉했습니다. PM의 자문 아닌 자문을 받아서 해오다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된 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공정성 시비가 잇따르는 가운데 삼척시는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할 경우 사업 과정을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도체육회는 오늘 도청 앞 광장에서 올해 전국체육대회 출전 강원선수단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입상 선수와 지도자 등에게 공로패와 특별훈련비 등이 수여됐습니다. 강원선수단은 올해 전국체전에서 종합순위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춘천시가 수돗물 정수장 방제 사업 관련 4개 업체를 입찰 담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부터 이뤄진 정수장 방제 약품 입찰 과정에서 입찰가를 특정 업체보다 25만 원씩 높게 제출해 해당 업체가 낙찰을 받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4개 업체 가운데 한 곳만 방역업체로 등록돼 있고 나머지는 정보통신 관련 업체였습니다. 강원 지역 미분양 주택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9월 주택 통계를 보면 강원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4,557호로 지난 8월 4,712호보다 3.3%인 155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강원 지역의 준공후 미분양은 485호로 지난 8월에 510호보다 25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4 청춘 양구 펀치볼 시래기 사과 축제가 내일부터 3일까지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선 양구의 대표 특산물인 사과와 시래기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선보입니다. 또 내일부터 3일까지 홍천군 토리숲 일원에선 제9회 홍천 사과 축제도 열립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을 통해 내년도 유치원 원활을 모집합니다. 대상 유치원은 강원도 내 모든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입니다. 우선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일반 모집은 다음 달 20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인터넷 유보통합 포털 입소 입학 신청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내일부터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을 시작합니다. 매입 규모는 건조벼 900여 톤으로 매입은 읍면동별로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매입 직후 출하농가에 지급하는 중간 정산금 단가는 기존보다 10,000원 오른 40kg당 4만 원을 적용합니다. 나머지 차익은 전국 산지 평균 쌀값을 기준으로 올해 말에 지급됩니다. 강원도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술인들의 대표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원도 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그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강원도 미술협회전은 강원 예술제 하나로 해마다 도단위 단체 전시로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 미술협회 산하 12개 지부에서 공예, 서양화, 디자인, 서예, 조소, 수채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작가 186명이 참여하는 도내 최대 규모의 미술 전시입니다. 금년 제62회 강원도 미술협회전은 횟수가 말해 주듯이 만만치 않은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강원도의 가장 대표적인 미술인들의 작품이 모아진 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미술의 각 장르가 총망라됐습니다. 각 지역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수채화, 전통의 현대적 다양성을 겹든 서예, 지역의 흙을 활용한 조각, 나무에 글씨를 입체적으로 새겨 넣은 서가까지 다양한 미술이 전시됐습니다. 여러 미술협회에 있는 지부의 회원들 전체를 모아서 한 공간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기 때문에 1년을 결산하는 그런 추수의 의미도 있고. 관람객들 역시 다양한 미술 장르를 한 공간에서 만나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경험이 될 텐데요. 한 곳에서 여러 작품을 미술과 조각과 또 서예와 이렇게 사분자까지 동시에 전시하는 것을 저는 이번에 처음 보게 됐어요. 참 좋은 시간입니다. 강원도 미술협회전은 서울에서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지난 5월 강원 미술의 우수함과 특별함을 보여주기 위해 첫 선을 보인 강원 갤러리.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며 강원 미술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번이나 참여를 하긴 됐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고 강원 갤러리라고 하는 그 틀에서 뭔가 이렇게 발굴이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다라는 기회를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강원 미술협회전에 참가한 작가들은 이제 각 지역으로 돌아가 개인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벌써부터 내년도 작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작가들의 소망을 들어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도단위 도립미술관이 없는 곳이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도청사도 이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도립미술관도 지어지고 저는 12월 달에 그런 이제 대작으로 좀 우리 관람객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철 향유를 미술 전시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미술협회전 이후 참여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만을 가지고 각 지역의 관람객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강원미술이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왕성한 활약을 이어가길 기대해 봅니다. 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사회와 단절된 채 혼자 지내다가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수에 대비한 고독사 수가 충북에 이어서 강원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슈앤토크에서는 고독사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김영범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고독사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고독사란 가족이나 친척처럼 그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로 지내다가 네.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이후를 고독사라고 정의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그런 것보다는 그분이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셨다고 하는 점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최근 기준에서는 그 시신이 발견되는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배제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돌아가실 때 어떤 상황들을 보고 분석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강원 지역의 인구수 대비 고독사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발생 건수는 당연히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 자세한 통계는 어떻습니까? 네, 2023년에 그 자료를 보면은 강원도는 지금 이제 15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이제 그 2019년에서 23년까지 합치면 612명으로 네. 나타나고 있고요. 연도별로 따져보면 22년과 23년에 각각 146명, 156명으로 그러니까 22년부터 비교적 좀 큰 폭으로 그러니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독사의 기준에서 이제 그 시신 발견 기간이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네. 그 바뀌고 나서부터는 조금 이제 증가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강원도는 인구수가 적으니까 서울이나 뭐 경기도, 인천, 경상남도처럼 고독사 수가 막 1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지역에 비해서는 훨씬 적습니다만 또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인구 대비 고독사 비율을 보면 충청북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고독사가 증가하는 원인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실업이나 사업 실패 같은 그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가족이 해체되게 되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친구도 잘 만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고독사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직장이나 교육 혹은 이제 뭐 배우자의 사망도 뭐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사회적 접촉이 누군가와 같이 살 때 비해서는 이제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직장 동료는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만나지만 일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주로 만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 예. 또 뭐 가족이나 친구도 우리가 이제 따로 살게 되면은 같이 살 때에 비해서는 혹은 뭐 같은 학교에 다닌다든지 이런 뭐 학교 다닐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접촉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고독사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1인 가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독사 비율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당연히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집단에서 미혼 가구가 미혼이신 분들이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예, 그 저 표에서 보시면 나타나듯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50대 이상에서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배우자나 자녀가 돌봄을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플 때 누구랑 같이 병원 갈까? 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랑 가든지 아니면 뭐 자녀랑 가든지 하겠죠. 근데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특히 50대 이후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그 이후에도 결혼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혼자 계속 사시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그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 점점점 오래 살게 되면서 네. 그러니까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제 1인 가구가 되시거든요. 근데 1인 가구분들 같은 경우도 뭐 자녀가 주기적으로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또는 자녀가 주기적으로 와서 상태를 점검해 주지 않으면은 고독사의 위험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까 표는 이제 미혼 연령별 미혼 비율이었는데 이것과 좀 비례하는 게 고독사 인구가 5, 60대에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나이하고 이게 같이 가지 않네요. 이거 원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고독사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60대가 가장 많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 그러니까 고독사 통계를 보면 대체로 남자가 85면 여자가 한 1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과 연령을 결합하면 이제 5, 60대 남성이 가장 고독사에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5, 60대 남성의 경우는 1인 가구가 되거나 가족이 해체되게 되면은 그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군요. 그러니까 첫째는 대체로 이제 고 연령대 분들이 1인 가구가 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가족이 해체되는 이혼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문제에 직면하게 되시거든요. 네. 근데 그 이혼하게 되면 대부분 자녀들은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어머니랑 같이 살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자녀와 아버지 사이의 접촉이 상당히 좀 이제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여러 가지 뭐 실업 상태가 됐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뭐 잘 안 됐다든지 하는 이유로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친구를 만나는 것도 남자들은 상당히 꺼리게 됩니다. 제가 네.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 어려운 상태에 계신 분들 인터뷰를 좀 많이 했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남자분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친구를 안 만난다. 왜 안 만나냐 그랬더니 친구가 3번 사면 내가 1번 사야 된다. 근데 이제 그 한 번 사는 비용도 부담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친구한테만 얻어먹을 수 없으니까 아예 이제 친구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네. 반면에 여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 같이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에서도 자녀와의 관계가 훨씬 더 친밀합니다. 네. 같이 자녀들과 사는 경우도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그 주변에서 뭐 친구를 만드는 게 남자들보다는 훨씬 더 쉽거든요. 이건 이제 남성과 여성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들에 이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고독사의 가능성이 네.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50대 남자는 정말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사회적으로 어떤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됩니까? 예,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 같은 걸 만들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독사를 예방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거든요. 뭐 지역 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여러 가지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첫 번째로는 그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빨래방이나 우유 배달 같은 걸 통해서 네. 매일매일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료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서 갑작스럽게 전기료가 들 나왔다고 그러면 이제 찾아가서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뭐 AI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매일 전화를 걸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좀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활동량이 많다면 낮 동안 가을치고 다소 덥게 느껴졌습니다. 한낮에 정선은 23도까지 올랐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20도를 웃돌았는데요. 11월의 첫날인 내일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비교적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강원 남부에는 흐린 곳들이 많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더욱 짙게 껴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 10도, 평창 7도, 강릉 13도로 오늘보다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춘천 18도, 원주 19도, 고성과 양양, 강릉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모레에는 영동 지역에 강풍과 함께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는 등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7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